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세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2.0%까지 끌어올리고 대출금리도 연 7%대까지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뭐라고요? 대출금리가 연 7%까지 올라간다고요? 뭐 저도 이제 대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네. 대출 받은 국민들 무척 많으시잖아요. 그쵸.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소리 같은데요. 이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걱정이네요. 저도 뭐 다들 대출 없는 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일단은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1.5%거든요. 네. 근데 당장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걸로 보여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를 고려한다면 네. 올해 못해도 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보통 기준금리보다는 시중금리가 조금 더 높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서 또 기준금 본인들이 받는 금리 상황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진짜 뭐 저도 사회생활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보지 않은 금리 같은데 대출 금리가 한 7% 정도까지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네네. 전임자는 이미 퇴임을 하셨고 이제 후보자의 경우는 아직 임명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네. 새로 오실 총재 입장은 어떤지 궁금해요. 금리에 대해서 계속 인상을 하실까요? 사실은 이번 금통위가 공석 상태에서 금통위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초에는 뭐 총재도 없는데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겠어라는 예상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불과 한 일주일 남겨놓고 갑자기 시장 전망들이 막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도가 훨씬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막 들려오고 다음 달에는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하는 보통은 이제 한 단계 올릴 때마다 0.25%포인트씩 올리거든요. 예. 이걸 두 단계, 그러니까 0.5%, 심지어 세 단계를 한꺼번에 올리면 0.75%도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한국은행이 조금 급박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인상률이 국내는 이제 4% 정도 나오고 예. 미국은 8.5%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빨리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높여놔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금통위원들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공석 상태인데도 이제 금리가 올랐고요. 네. 주말에 이창용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방향과 틀리지 않다라고 했으니 이번 인상은 적절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올려야 된다는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 하나는 우리나라는 아직 빅스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의 상황을 좀 보겠다. 우린 좀 여유가 있다라는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하고의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네. 일부는 용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빨리 올라가서 우리의 금리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가 되더라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그 위로 가기 위해서 빠르게 올리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제 정책 방향은 어느 정도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앞서 김유리 리포터가 이슈 소개해 주실 때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예금 금리도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대출 받으신 국민들도 많으시겠지만 예금 적금 드실 분 꽤 계실 텐데 이분들께는 희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예금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은행 금리들이 최근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조금씩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예금 금리가 최고 0.4%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한 0.4% 이렇게들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거는 예금이 뭐 2.2%, 뭐 3.6%까지도 3년 만기 기준으로 적금 같은 경우에는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거보다 대출 금리가 좀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아하. 대출 금리가 좀 먼저 오르고 한다는 게 예금 금리에선 조금 없고 그리고 대출 네. 금리로 제가 돈을 더 낸다는 게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금 적금 금리가 오르는 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받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네. 예, 여기 계신 분 두 분과 포함해서 저도 네. 다 100%네요, 대출을 100%. 네. 예. 대출을 다 조금씩은 많이 이렇게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 떨리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은행에서 최근에는 주담대 금리를 받으실 때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변동금리 대출로 다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가계부채 자체를 줄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들이 향후에 어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가져야 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변동금리는 계속해서 시중 금리에 따라서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7%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네. 금리가 인상되는 속도 그다음에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들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조금 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들을 좀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게 대출 원금을 갚을 수 있었으면 제가 대출을 네. 안 받았겠죠. 빨리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의 벌이를 더 늘려서 이자를 갚을 만큼의 뭐 추가의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 또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조금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실제로 대출 금리 7%까지 올라갈지. 그런데 최근의 경향 추세 이런 부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전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4번의 추가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하면 네. 시중금리가 거의 7%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출이. 근데 네. 이제 그게 대출 상품도 결국에는 은행의 판매 상품이고 대출 금리라는 거는 그 상품에 붙어 있는 일종의 그 가격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7%를 금리를 붙여도 대출 수요자들이 많다면 7%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게 사람들의 어떤 한계 비용에 다다라서 7%면 더 이상 못 빌리겠는데 또는 갚아야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네. 대출의 수요가 줄어들면 네. 그 7%라는 금리를 은행권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자가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시장에서 이 7% 금리를 견뎌낼 것이냐가 핵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이 가계부채가 결국에는 금리가 그렇게 계속 올랐을 때 더 큰 부담으로 해서 경제에 큰 이제 부담을 주기 시작하면 은행들도 그 상황이 오면 조금은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대출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네. 사실 진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더 받고 싶은 분들은 이거 너무 무서워서 어디 엄두도 못 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출 받아서 집을 사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거 집은 사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뭔가 그래서 대출 받을 일을 점점 안 만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가계 부채가 조금 줄어들까? 예,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 테고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영업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대출에 의존하는 무수한 경제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1조 6천억 원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0.25%포인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올해 뭐 0.5% 또는 크면은 1%까지도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오르기 시작한 걸로 보면 1%포인트까지도 오를 수 있거든요. 1%포인트 기준금리가 오르면 6조 4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출자들이 나눠 갖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지금 현재 909조 원. 2년 사이에 224조 원이 늘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따르는 이자 부담도 같이 동반해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오르는 거 이게 만만치 않은 현상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국가도 그리고 개인들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뭐 경제는 쉽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선 주로 이렇게 향후에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올 때가 사실은 꼭지다. 이런 일들이 꽤 많다면서요. 그럼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자면 대출금리 꼭지 상태로 봐도 되나요? 그거는 진짜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아서 대답을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올해로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워낙 돈을 시중에 많이 풀어놓은 상태여서 인플레를 잡으려면 올해 미국이 9차례에서 10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3-4차례 더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아무리 금리 인상 속도를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경기가 확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그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네. 지금은 미국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실업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용 지표를 봤을 때 충분히 미국은 지금 견딜 만한 속도로 경제가 활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아.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 금리를 올려도 임금도 올라가고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경기가 얼어붙는다거나 여기서 못 견디겠어. 주택도 구입도 갑자기 줄고 대출도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 나오면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이 꼭지다. 제가 봐서는 지금은 아직도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약간 금리 인상을 먼저 해놓고 기다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상황을 봐가면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십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장바구니에 담아둔 봄옷들 삭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예. 보면은 금방 갑니다. 어쨌든 지금 각자의 경제 상황들, 예측들 또는 계획들 다 다르실 테지만 네. 금리 인상의 가능성 염두에 두신 채 좀 유의해서 시장 네. 상황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하는 연금 저축 신탁의 수익률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굴리는 연금 저축의 평균 수익률은 지난해 마이너스 0.01%를 기록해서 수익은커녕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니 노후를 생각해서 은행에 연금 저축 가입하신 분 무척 많으실 텐데요. 네. 당연히 개인 투자자보다는 이 연금의 전문성, 투자의 효율성 신뢰하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그냥 손실을 봤다? 오, 이거 대단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이게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을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다들 비슷비슷해서 똑같은 상품으로 보이지만 업권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은행에서 만든 건 방금 전에 얘기한 연금 저축 신탁이라고 부르고요. 네. 보험에서 만든 건 연금 보험 보통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증권 쪽에서 만든 건 연금 펀드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근데 이 연금 저축 신탁은 2018년도에 판매가 중지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수익률이 낮아서 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상품인데 이쪽으로 자꾸 안정성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연금이다 보니까 네. 원금이 깨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던 거죠. 근데 그렇죠. 예. 저금리 상황이 워낙 유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래가지고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 그러니 2018년도부터 새롭게 판매하지 마 이렇게 막았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거기다 돈을 넣고 옮기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수익률이 그게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다라는 게 뉴스의 이제 팩트고요. 네. 그러면 연금 보험이나 연금 펀드는 어떻느냐? 연금 보험은 한 1.6에서 1.8% 작년에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 또한 작년에 그 물가 상승률이 2.5%로 생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나마 연금 펀드 수익률이 연 평균으로 봤을 때 13.45%를 기록해서 선방을 했는데 네.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수익을 좀 낼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연금저축은 사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하면서 뭐 네. 공제 받는다, 세금 혜택 있다 이래가지고도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세금 혜택이 별 소용이 없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그것만 가지고 세제 혜택은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네.
과세 이연이라는 효과도 같이 봅니다. 과세 이연이요? 네네. 보통 이제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해서 예. 여기서 수익이 나면 다른 금융 상품들은 수익이 나면 매번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연금 상품에서는 세금을 안 떼가고 원금에 그대로 계속 모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연금을 10년 동안 계속 수익 난 걸 모으면서 더 거기서 수익을 내면 나중 되면 훨씬 금액이 커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세를 최대한 늦게 해주니까 과세 이연이라는 효과를 같이 볼 수 있고요. 네. 또 10년 만기 때 이걸 연금으로 만기까지 있다가 찾으면 여기서 또 세율을 낮게 해서 네. 또 거기서 또 세금 절세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건 단순히 매년 있는 세제 혜택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오랫동안 이 세금 이연 효과도 보고 이러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수익이 거의 안 나고 이게 남아 있다라는 거는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여기다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자가 막 오르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네. 이자 뭐 예금만 넣어놔도 3% 이상 준다는데 굳이 내가 여기다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요즘은 뭐 사실은 중년 이상만이 아니라 젊은 청년 세대들도 노후 생각을 하면서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연금 상품들 가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치영 기자님 설명을 들어보면 연금 보험, 연금 펀드, 연금 저축 같은 연금이라도 상당히 다른 수익률도 다르고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에 따라서 사실 수익률은 연동이 되는 거니까 네. 원금 보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익률은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고 원금의 손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거는 그만큼 수익률도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연금 펀드가 가장 수익률이 조금 높은 상황인데 네. 앞서 이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회사랑 같이 하고 있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건 네. 의무가입이니까 그 근로자라면 다들 어느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요거 두 개 말고 국가에서 이걸로 해도 노후를 다 보장할 수 없으니 사적연금이라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은 따로 모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연금 펀드, 연금 뭐 저축, 연금 네. 보험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세금 혜택까지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일종의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나는 노후를 더 보장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자신의 위험 그 성향을 고려를 하셔서 나는 그래도 수익률이 조금 높은 게 좋아라고 하시면 보험보다는 펀드고 나는 펀드는 너무 주식에 투자하는 건 위험해 보여라고 하시면 보험에도 이제 변액보험이라 그래서 약간의 네.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걸 고를 수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가셔서 자기 성향에 맞게 고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은행에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네. 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막 손실이 났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냥 찾아가지고 예금에 넣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다른 데로 갈아탈 수는 있는 건가요? 연금 상품을 깨고 예금으로 가시면 매년 받았던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연금 상품을 깨고 일반 상품으로 옮겨가는 거는 그런가요? 네,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되고요.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가 예. 이걸 최대한 모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라고 세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네. 중간에 해지하지 말라. 찾으면, 네. 예. 그러니까 해지를 하시면 그 혜택을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될 행동인 것 같고요. 다만 연금 상품 내에서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금 아까 저희가 저축 네. 신탁저축에서 연금 보험이나 연금 펀드로 가는 건 가능하거든요. 내가 펀드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새로운 펀드의 계좌를 열고 그 금융회사에다 제 거 옮겨주세요. 그러면 금융회사끼리 알아서 해서 옮겨줍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펀드로도 갈 수 있고 네. 펀드에서 보험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펀드나 보험이 아까 저축 신탁으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판매가 금지됐잖아요. 네, 중지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못 가는 거니까 네. 자기 상품이 아무리 생각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나는 이동을 원한다 그러시면 금융권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계좌만 여시면 그쪽으로 얼마든지 편리하게 옮기실 수 있으니까 자기 노후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자세히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리포터도 연금 상품 가입하셨어요?
저도 가입한 게 있긴 한데 네. 사실 저도 이렇게 계좌를 열어서 수익률이 얼마나 나 있는지 아, 열심히 막 들여다보고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묻어두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이 지금 얘기를 듣다가 반성하고 있었어요. 빨리 알아보시고 혹시 연금 저축이라면 연금 보험이나 그러게요. 펀드 등으로 네. 옮기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네. 다음 이슈 하나 더 짚어볼까요? 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부동산 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반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경제관료 출신이고요. 시장주의자다라고 김치형 기자님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 네네. 세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의 경제통이었고 예. 여당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반대 또는 수정을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15명의 의원들과 함께 두 건의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고요. 네. 그 외에 경제 관련으로 보면 2019년 7월에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또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거래세법 폐지. 네네. 네. 네. 근데 이 종부세 관련해서는 뭐 억울하게 갑자기 뭐 상속이나 이런 걸로 뭐 농어촌에 있는 작은 주택을 하나 받는 바람에 갑자기 2주택 이상이 돼서 뭐 세금을 많이 내야 됐다. 이런 억울한 사례들 이런 네. 것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종부세 개정안의 주 내용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이나 상속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보완하자라는 게 주 내용이었고요. 네. 이들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막고 더불어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골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뭐 상속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해서 농가주택 한 채만 가져도 바로 다주택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폭증하는 현상 상황을 막자는 취지였고요. 물론 이때는 농촌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로 한정하긴 했지만 네. 이런 불합리한 사례를 막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고 네. 실제로 만약에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한 10년 정도 보유한 60세 정도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예.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종부세가 한 7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1,000만 원짜리 상당의 농가 한 주택을 더 보유하게 되면 종부세가 532만 원으로 7배나 오릅니다. 예. 그리고 소득세법상으로는 그 양도세를 중과할 때 농어촌 주택을 주택수로 치지 않는데 종부세에 또 치는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좀 지적이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네. 어쨌든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보다는 훨씬 완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경제부총리가 이런 생각, 이런 의지, 이런 정책 방향 갖고 있다면 당연히 차기 정부 세제 정책 이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반영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꼭 새 정부이고 지금 정책보다 완화된 것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법의 어느 정도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하, 예.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진다라면 이 부분은 조금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원래 이번 주에 부동산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표되기로 했다 또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아마도 추경호 후보자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생각이고요. 네. 다만 앞서 이제 제가 증권거래세법 폐지 얘기는 잠깐 드렸었는데 이건 네. 부동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거는 완전히 윤석열 후보자의 공약하고는 반대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충돌돼서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세법 개정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인데 네네. 만약 민주당이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 경제부총리의 정책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지. 그렇죠. 이제 네. 뭐 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어느 정도 개정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이제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다수당이고요. 예,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네. 다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부분은 세법은 이게 여당 거냐 야당 거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이게 합당하냐 안 하냐 그리고 앞서 말한 합리적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추경호 후보자가 얘기한 게 합리적이라면 그러니까 법끼리 충돌하는 양도세나 종부세 상황에서 기준이 충돌하는 문제라면 내면서도 불만이 많이 나올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또 다음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야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머리를 맞대서 진짜 합리적인 방안을 시장에다 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아까 다수당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네.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합리적인 해결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